안녕하세요, 한경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가을이 없이 겨울로 넘어가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보니까 올해가 고작 2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당, 그리고 세금. 찬바람 불면 배당주. 이 문구는 기사에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식상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 자주 사용되죠. 연말 배당을 기대하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에 슬슬 관심을 가져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세금인데요.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은 한 해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연말에 머리를 잘 써서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조세 제도가 바뀌기도 하고 또 보유 자산이나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머리 아픈 작업이죠. 주코와 노미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세금을 주제로 콘텐츠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와 해외 주식 투자의 과세 체계, 연금저축 세금제도, 그리고 세액공제 챙기는 법, 절세 전략까지 꼼꼼하게 다뤄볼게요. 오늘은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금 기사에서 가장 많이 접할 단어가 양도소득세일 겁니다. 양도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뜻이에요. 국세청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길게 설명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이익에 대해서 걷어가는 세금인 거죠.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까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만 부과되고 소액주주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셨거나 아니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애플 주식에서 100만 원의 이익을 봤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죠. 250만 원보다 적으니까요. 하지만 300만 원의 이익을 봤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라서 50만 원에 22%인 11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돼요. 2021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내년 5월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늦은 만큼 가산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뜻합니다. 과세표준 가격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애플 주식을 팔아서 300만 원의 이익을 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니까요. 공제라는 것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을 배당금이라고 하죠. 배당금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이것을 배당소득세라고 불러요. 배당도 금융소득에 포함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배당소득세는 14%인데 거기에 주민세 1.4%가 붙은 세율이에요. 주민세는 배당소득세의 10%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거든요. 원천징수라는 것은 상대방의 수익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가마다 배당소득세율이 다릅니다. 미국은 15%, 중국은 10%, 일본은 15.315%, 홍콩은 0%입니다. 만약에 중국 기업에서 현금으로 배당을 받았다면 현지에서 10%를 원천금 징수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율이 14%였잖아요. 나머지 4%를 배당소득세로 추가로 징수하고 또 그것의 10%인 0.4%를 주민세로 부과합니다. 총 4.4%가 되겠네요. 미국의 경우를 볼까요? 미국은 현지에서 이미 15%를 떼어갑니다.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잖아요. 이럴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소득세와 주민세를 추가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홍콩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원천 징수하는 배당소득세가 없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법대로 15.4%를 걷어갑니다. 원천징수율의 기준은 해당 거래 시장이 아니라 그 자본의 국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한국 지급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해서 걷어갑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살 때는 붙지 않고
주식을 팔 때에만 붙어요.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매도하는 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을 봤더라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미리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0.23%에서 2023년에는 0.15%까지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 따로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는 양도소득세고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는 증권거래세랑 배당소득세입니다. 만약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처럼 금융소득을 포함해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 같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냅니다.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불러요. 배당금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배당금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만약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높을 경우에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을 모두 묶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ISA 편에서 잠깐 설명했었죠. 그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용어를 쭉 정리해봤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절세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세 전략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어 정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실제로 절세 전략을 세우는 법을 공유하려고 해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 세금을 계산해주는 유용한 사이트도 소개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매수하고 원하는 기간만큼 보유한 다음에 목표한 가격에 도달하면 주식을 매도하죠. 주식을 사서 갖게 된 것을 취득, 판 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끔 배당도 받죠. 취득, 양도, 배당 중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단계는 양도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봤다면 모르겠지만 이익을 봤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르고요. 애플, 테슬라 등 해외 주식이나 SPY, QQQ, VOO 같은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순이익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적용합니다. 만약에 제가 2021년에 애플이랑 SPY를 매도해서 애플에서 100만 원의 이익, SPY에서 300만 원의 이익을 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 400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4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1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단순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거래 수수료나 환차익 등 경비까지 뺀 금액에다가 기본 공제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해요.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배당이 지급될 때 현지에서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세금을 먼저 떼고 주는 거예요. 다만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이 배당소득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첫 번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배당소득이 들어갑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은 연 1,0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의 범위에 양도소득은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해서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선정할 때 포함됩니다. 두 번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선정에는 양도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요. 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넘기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죠.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절세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초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올해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익이 2, 30만 원대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적립식으로 매수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세금까지 신경 써야 될 단계가 올 거예요. 또 중간에 주식을 현금화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절세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세금 폭탄에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테슬라 생각해 볼까요? 10월 초만 해도 780달러대였는데요. 지금 1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단기 투자의 목적으로 780달러에 테슬라 10주를 사서 이제 1200달러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팔고자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될까요? 환율은 1100원이고 10월 초랑 지금 환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수수료도 편의상 없다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780달러에 10주를 곱하고 1100원을 곱한 858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1200달러에 잘 매도했으니까 양도가액은 1200달러 곱하기 10주 곱하기 1100원 1320만 원입니다. 이 투자자는 1320만 원에서 858만 원을 제외한 462만 원의 이익을 받네요. 그러면 기본 공제 금액 250만 원을 넘긴 거죠. 이 경우에는 과세 표준은 462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212만 원이고 양도소득세는 거기에 22%를 곱한 46만 6,400원이 됩니다. 10주가 아니라 30주를 샀다면 세금은 249만 9,200원이 될 거고요. 100주를 샀다면 961만 4천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공제 범위인 연 250만 원에 맞춰서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 수익 실현한 금액을 다시 어디에 넣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입금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투자 종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가 전에 샀던 그 종목을 똑같이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이나 달러, 채권처럼 다른 자산에 투자해 본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700만 원까지는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초에 115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나는 존버할 생각이었는데 왜 주식을 팔라고 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서로 퉁쳐주거든요. 이것을 손실통산이라고 예쁘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애플이랑 SPY를 매도해서 총 400만 원의 이익을 봤을 때 저는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보유하고 있던 델타항공에서 200만 원의 손실을 받고 이것을 매도했다면 애플에서 플러스 100만 원, SPY에서 플러스 300만 원, 델타항공에서 마이너스 200만 원이니까 다 더하면 순이익이 200만 원이죠. 공제 범위인 250만 원 안에 들어오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내가 200만 원이나 손실을 본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동일한 종목을 매수하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델타항공의 주가가 급등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확률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산 종목들을 재매매하면 최종 수익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은 원화입니다. 내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랑 양도했을 때 환율이 다르면 환차익이나 환차손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는 플러스 수익률인데 외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일 수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나 손실난 종목을 매도해야지 생각했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이 난 경우라서 손실통산이 원하는 만큼 안 될 수 있습니다. 제 계좌 한번 보실래요? 제 ARKK ETF도 보면은 원화로는 6.68% 수익인데 외화로는 0.75% 수익이잖아요.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주당 단가로만 계산하시지 말고 취득했을 때의 환율과 양도했을 때의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증여입니다. 가족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죠.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 및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증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줬다 뺏는 게 안 된다는 거죠.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주식을 받은 사람은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5월 15일 날 증여했다면
5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때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A씨가 1억 원에 산 애플 주식이 한 10년 투자했더니 3억 원이 됐어요. 이 경우에는 순이익이 2억 원이죠. 하지만 A씨가 10년이 아니라 그 중간 어느 시점에 주식을 부인에게 증여를 했고 그때 평균 가격이 2억 원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인이 애플 주식을 3억 원에 매도한 경우에 취득가액은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순이익은 1억 원이 되고요. 순이익이 이렇게 줄어든 만큼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여 관련된 부분은 다른 고려사항이 많아요. 본인의 자산 상태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증여했다면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뒤에 절세 전략을 짜주세요. 저는 올해 250만 원 안에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저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원칙상으로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엄청난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저는 찜찜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2021년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증권사에서 당신이 양도소득 250만 원 이상을 실현했으니까 양도소득을 신고하세요 이런 알림이 따로 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MTS를 켜시면 5월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 신고하세요. 필요하다면 저희 증권사 양도소득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이런 팝업이 뜨겠죠. 증권사에서는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주기도 하는데요. 주로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어떤 주식을 얼마에 팔 것인지 결정했다면 실제로 매도를 해야 될 텐데요. 막차를 타겠다고 12월 31일에 매도 버튼을 누른다면 그간의 계획이 물거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은 체결일, 즉 내가 매도 버튼을 누른 날짜가 아니라 결제일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 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결제 기준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나라의 결제를 확인하고 2021년 연중에 매도 결제가 되어야 됩니다. T+2, T+3 이런 건 다 영업일 기준이거든요. 주문이 체결된 뒤에 2영업일, 3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휴장일이 껴있으면 결제가 또 밀릴 수 있어요. 미국은 11월 25일, 6일은 추수감사절 때문에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라서 휴장한대요. 중국은 연말 휴장일이 없고요. 일본과 대만은 12월 31일, 홍콩은 12월 27일과 31일, 독일과 프랑스는 12월 24일과 31일에 쉰다고 합니다. 영국은 12월 24일, 27일, 28일, 31일이 휴장일이네요. 12월 31일에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주식시장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파이낸스에서 휴장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더보기란에 올려둘게요. 나의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하이투자증권의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보통은 증권사별로 로그인을 해야지 계산해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로그인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얼마에 팔 것이다 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이용하시고 계시는 증권사 서비스에도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활용해주세요. 매수보다 어려운 게 매도죠. 여기에 세금까지 끼어 있으니까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세금은 내년 5월에 내더라도 올해 안으로 매도를 마무리 지어야 절세가 가능하겠죠. 넉넉하게 한 일주일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갖고 매도를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벌써 12월이네요. 코로나로 좀 뒤숭숭하고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자시라면 특히 미국 주식 직구족들에게는 그래도 조금 따뜻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올해 처음으로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나 돈 좀 벌었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버셨다면 세금 신고를 직접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래서 해외 주식 직구족들이 꼭 알아야 될 세금 내는 방법과 기준, 그리고 연말이 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절세 방법까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주식 거래와 관련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과 배당 수익인데요.
이 양도 차익이라는 건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고 할 때 말하는 게 바로 양도 차익인데요. 배당 수익은 주식에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생긴 이익, 이걸 얘기합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차익세가 없습니다.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들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대주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는 코스피에 투자했다면 한 종목당 지분 1%, 코스닥에 투자하셨다면 2%를 가졌거나 종목당 1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내년부터 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걸 2023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일단 유예를 해둔 상태입니다. 어쨌든 대주주가 아닌 국내 주식 투자자시라면 배당에 대해서만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배당소득세도 증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여튼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시라면 따로 세금 신고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의 본론인 해외 주식 투자.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한 해 동안 주식이나 ETF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셨다면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250만 원의 기준은 평가손익이 아니라 이미 매도를 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데 오른 상태로 가지고만 있으면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팔아서 이익이든 손실이든 실현을 했었다. 그러면 이 실현한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수익이 250만 원이 됐냐? 요걸 판단하는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판 금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올해 예를 들어 테슬라로 500만 원을 벌고 니콜라로 300만 원을 손해를 봤다라고 치면 요 둘을 합치면 200만 원이죠. 그러면 올해 수익이 250만 원이 안 되니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주식을 팔아서 손에 쥔 금액, 그리고 이 금액을 총 합쳐서 얼마인지를 따져보셔야겠죠. 이렇게 합쳐봤을 때 한 해의 수익이 250만 원을 넘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세율은 22%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50만 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테슬라로 제가 500만 원을 벌고 니콜라로 100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400만 원 수익이 났겠죠. 여기서 250만 원까지는 공제하고 나머지 15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1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은 33만 원입니다. 아까 주식 관련 세금에는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그러면 배당소득세는 어떤가?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얼마나 떼어가는지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을 때 여기서 어떻게 세금을 떼가냐면 현지에서 배당에 대해서 떼는 세금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을 때는 그 차이만큼을 국세청이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투자하시는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입니다.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떼어갔으니까 한국 국세청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이 250만 원이 넘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조금 덜 낼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 나는 테슬라를 팔아서 500만 원 수익을 냈지만 주가가 떨어져서 못 팔고 있는 다른 주식도 있는데, 그래서 이 미실현 수익까지 합하면 수익이 훨씬 적어지는데 수익을 낸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조금 억울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절세 팁이 있습니다. 바로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 이 종목을 팔고 다시 사는 겁니다. 제가 총 3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A에서는 500만 원 수익이 났고 B 종목에서는 10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총 400만 원에 대해서 원래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C 종목이 있어요. 아직 제가 팔지는 않았지만 지금 200만 원 평가 손실을 난 상태입니다. 보유하면 오를 것 같아서 가지고는 있는 종목이에요. 그럴 때 이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면 200만 원의 손실도 세금을 내는 양도차익으로 같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C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매수한 순간 C 종목의 손실이 반영이 돼서
전체 양도 차익은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제 금액인 250만 원보다 적으니까 이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물론 매매 과정에서 증권사 수수료처럼 매매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하겠지만요. 결론적으로 지금 해외 주식 투자 중이신데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세제상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 나는 주식을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일부를 차익 실현, 특히 세금 공제 한도인 250만 원 미만으로 차익을 실현하셨다가 다시 같은 주식을 매수하시면 장기적으로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서 쭉 들고 있다가 한 번에 차익을 실현하면 2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내야 되겠죠. 하지만 연말에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사면 250 미만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또 이렇게 매년 중간에 사고 판 만큼 마지막에 실현하는 차익의 규모가 조금 더 적을 테니까 그만큼 최종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되겠죠.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아까 이 세금을 내는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제가 끝났을 때의 기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국내 주식을 매도해도 현금으로 그걸 인출하는 거는 이틀이 걸리잖아요. 이 주식 결제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해외 주식 결제 역시 영업일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은 3일, 그리고 홍콩은 이틀, 중국은 하루가 걸립니다. 만약에 절세하겠다고 11월 31일에 주식을 팔면 올해 안에 주식 결제가 끝나지 않은 게 되니까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절세를 위해서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말 휴장 등도 고려를 하셔서 한 일주일 전쯤 좀 넉넉하게 주식 매매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해외 주식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지도 알았고 또 세금을 조금 줄이는 방법도 알았는데, 그러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한 달 동안 받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보이는 건 올해 4월에 국세청이 내놓은 2020 해외 주식과 세금이라는 요 문서의 일부인데요.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려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이렇게 두 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보시다시피 양식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딱 봐도 우리가 이거 다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많은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런 복잡한 양식을 증권사가 대신 기입해서 좀 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요 내용은 증권사마다 각각 다 다르니까 거래하는 증권사가 대행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으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소득 신고를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붙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으면 20% 가산세가 붙고요. 내가 번 돈을 조금 줄여서 신고를 했으면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에 신고 기간에 맞춰서 잊지 않고 꼭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올해 해외 주식으로 250만 원 이상 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22%나 떼간다니 좀 아까운 생각도 드시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얻은 결과이실 테니까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지난 컨텐츠에서 제가 해외 주식 세금 관련 내용을 담았는데요. 댓글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주식 세금 2탄으로 해외 주식 세금 완전 정복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해외 주식으로 250만 원 미만 수익이 났을 때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해외 주식으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익이 2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0원이니까 가산세가 붙을 수 없고, 따라서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250만 원보다 수익이 덜 났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250만 원 미만으로 수익이 나셨다면
신고를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또 절세법 관련해서도 증여 부분을 궁금해하신 분이 계셔서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절세도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 양도 차익이 큰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는 것보다 만약에 주식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식을 증여하는 게 세제상 유리하기도 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그리고 자녀나 손자녀라면 10년 동안 성년은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매길 때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주가가 단기에 급등한 경우라면 평균 단가도 낮아질 수 있겠죠. 또 주식을 증여해서 매도하면 양도세를 매기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식을 받은 사람이 주식을 팔 때는 원래 주식을 샀던 매수 단가가 아니라 이 주식을 받은 시점의 단가로 차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일 때 하나 기준으로 1억 원어치를 샀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주가가 600달러에 와서 이 주식 가치가 2억 원이 됐습니다. 이때 바로 매도하면 차익인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배우자의 증여를 하면 일단 6억 원 이하니까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테슬라 주식 2억 원어치를 팔더라도 매수 단가가 300달러가 아니라 주식을 받은 시점이 600달러인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도 없거나 크게 줄어들겠죠. 물론 이 경우에는 절세를 위해서 일부러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를 빌렸다는 점이 드러나면 2월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증여를 하면 취득 원가를 증여한 시점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적용하지 않고 처음 주식을 샀을 때 가격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증여 받은 사람의 주식 매도 금액이 다시 증여를 한 사람한테 돌아간다든지 이런 절세만을 위한 증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질문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디테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게 많았어요. 주식을 사고 팔 때 환율이 계속 바뀌는데 어느 시점의 환율로 계산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주식을 매수했을 때 시점의 환율과 매도 시점의 환율을 각각 반영해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더 정확히는 주식을 팔아서 결제 대금이 계좌로 들어왔을 때, 이 들어온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달러로 거래해서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매도 각각의 시점에서 원화 가치를 환산해서 세금을 정하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 환율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가,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외국 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 환율은 서울 외국환 중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날짜별로 확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양도차익 관련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할 때 주식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해외 주식도 분할 매수 많이 하시죠. 이 경우에 매수 가격은 뭘로 보고 과세를 해야 될까? 원칙은 선입 선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테슬라를 200달러, 300달러, 400달러에 각각 10주씩 사서 총 제가 3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500달러까지 올라서 500달러에 10주를 팔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선입 선출,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파는 걸로 보고 200달러에 산 주식 10주를 판 걸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보통은 해외 주식을 매매해서 차익을 낼 목적으로 저희 지금 매수를 했잖아요. 해외 기업 인수하려고 산 거 아니니까요. 저희 같은 매매 목적, 단기 투자 목적이라면 이건 해마다 선입선출 그리고 이동평균법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테슬라를 제가 30주를 샀다가 10주를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입선출에 따르면 200달러에 산 주식 10주를 판 걸로 보고 500달러에 매도했을 때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건데,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면 제 매수 평단이 300달러가 되니까 300달러와 500달러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동평균법이 더 유리하니까 국세청에 올해는 제가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사실 위에서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증권사의 신고를 대행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이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합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증권사의 양도세 신고를 맡기실 때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거래한 내역을 송부하는 식으로 통산을 해서 계산을 해달라고 해야겠죠. 또 다른 질문으로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난 컨텐츠에서 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국내 주식 양도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만약 종목당 10억 원어치 이상을 보유를 하시고 계시거나 코스피 종목이라면 1%, 코스닥이라면 2% 이상 지분을 가지고 계신 대주주시라면 이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을 해외 주식의 손익과 합쳐서 양도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에서는 손실을 입었더라도 해외 주식에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냈으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는 이 둘을 합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여전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손익을 합쳐서 계산할 수 없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배당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원천징수가 됐다고 해도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이거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과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신 금액이 다른 이자나 배당 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주식 배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될 점은 배당 세율에 관한 건데요. 해외 주식 배당 세율은 현지 배당 소득세율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을 때만 추가로 징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요 현지 배당소득세율이라는 기준이 상장 시장에 따른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소속 국가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은 미국 시장에 상장한 미국 기업에 투자하실 테니까 해당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좀 까다로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국 게임사 네지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사인데요. 하지만 이 기업의 등록 소재지는 케이맨 제도입니다. 이 케이맨 제도는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죠. 배당소득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라도 한국에서 따로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세금과 관련해서 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 보면서 저도 세금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뜨거우시다는 점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세금을 내야 될 만큼 돈 버신 분이 많다는 의미겠죠. 수익 내느라 모두 고생하셨고요. 유익하셨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재입니다. 오늘은 절세 전략 3탄, 연금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연금이 왜 절세랑 관련이 있냐고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주식 투자보다는 자산 관리 측면에서 설명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재테크 상품으로 거론되는 IRP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IRP, 과연 가입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득일까요? IRP는 우리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합니다. 확정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과 함께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상품이죠.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아마 퇴직금이랑 퇴직연금 제도가 낯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근속연수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퇴직금을 회사에 다니는 동안 금융회사의 상품에 적립을 해서 운용을 하고 또 퇴직할 때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어떤 금융회사에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만약에 회사가 결정한다면 DB형, 근로자가 직접 결정한다면 DC형으로 분류됩니다. 요즘은 DB형에서 DC형으로 많이들 옮겨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IRP는요. 개인형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IRP는 계좌다. 근데 내가 원하는 투자 전략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 계좌를 통해서 매수하고 또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IRP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액 공제 혜택이 크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자, 세액공제를 말하려면 여기에서 연금 저축이 등장해요. 아까 IRP가 개인형 퇴직연금이었잖아요. 연금저축은 아까 말씀드린 퇴직연금이랑은 또 다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일정 기간 납입한 뒤에 연금 형태로 인출을 할 경우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은행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부르고요. 자산운용사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 펀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부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연금계좌로 분류돼서요. 납입 한도랑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돼요.
그래서 이 두 상품이 자주 묶여서 설명되는 거예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이 계좌들에 돈을 넣을 수 있고요.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제 혜택.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중에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연 4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공제를 원한다면 IRP를 활용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 아까 연간 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IRP 계좌에만 700만 원을 넣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연말정산 때 16.5%를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700만 원에 16.5%니까 115만 5천 원이죠. 이건 종합소득이 연 4천만 원 이하인 경우고요. 아까처럼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로 내려가서 92만 4천 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해보면 1년에 16.5%의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상품인 거죠. 추가로 내가 매수한 상품의 수익률이 만약에 높았다면 내 퇴직금의 가치도 상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그런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과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1년의 주식 투자로 16% 이익을 내기도 어려운데 세금 환급도 해준다고 하고 또 수익률에 대해서 과세도 이연되는 장점이 있는 데다가 연말에 닥쳐서 70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해도 세제 혜택이 적용돼요. 그래서 제 주변 회사 선배들 중에서는 매년 연말에 700만 원을 채워놓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벼락치기 절세 전략입니다. 다만 IRP 계좌는 12월 31일 오후 4시까지가 입금 기한이니까요. 만약에 벼락치기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절세 혜택이 크니까 모두가 가입하면 좋겠네요. 근데 일단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사업자, 퇴직연금자도 가입자, 퇴직금 수령자와 예정자, 공무원, 군인 이런 직영연금 가입자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IRP는 중간에 돈을 찾으면 큰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넣어둬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기간 5년 이상을 채워야 되고요.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연금소득세가 3.3%에서 5.5%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수령 기간도 1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도에 해지를 해버리면 기타 소득세로 분류돼서 16.5%나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언젠가 집을 사야 한다거나 자녀가 어려서 학비를 마련해둬야 된다거나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 계시다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무리해서 너무 많은 돈을 넣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 5만 원 정도로만 계좌에 돈을 넣고 있어요. 먼 미래에 돈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면 ETF로 퇴직금을 굴리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계좌 중에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DC형이랑 IRP 계좌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닌 증권사 계좌로만 퇴직연금에서 ETF를 매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입사 3개월 차에 IRP 계좌를 열었는데요. 이걸 몰라서 그냥 회사 1층에 있는 은행에서 계좌를 열었는데 ETF를 매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연금 DC형은 증권사 계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전체 적립금의 딱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주식형 펀드나 ETF에 적립금 100%를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랑 차이가 있는 거죠. 퇴직금은 노후자금의 일부니까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위험자산에 해당하는 상품은 주식 편입 비중이 40%가 넘는 주식 및 주식 혼합형 펀드, 하이힐드 채권 펀드, 부동산 펀드, 주식형 ETF, 상장 리츠 및 상장 인프라 펀드 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00만 원을 IRP 계좌에 넣었어요. 그래서 700만 원은 주식형 ETF에, 300만 원은 현금으로 보유 중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계좌 수익률이 좋아서 이 7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불어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이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 돈을 다른 주식형 ETF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이때 여러분이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주식형 ETF로 수익 실현한 1,000만 원에다가 현금 300만 원이 있었으니까 총 자산은 1,30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70%만 가능하니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910만 원어치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채권형 ETF처럼 위험하지 않은 자산을 매수해야 되겠죠. 만약에 중간에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면 위험자산 비중이 전체 1,3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즉 77%가 되더라도 보유자산을 바꿔야 되는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퇴직연금 계좌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도 투자할 수 없고요. 파생상품 위험평가의 비중이 높은 ETF도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달러 선물 ETF나 금, 은처럼 원자재 ETF가 주로 여기에 해당돼요. IRP랑 IRP 관련 상품들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내가 운용할 수 있고 또 연금저축이랑 합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 시점을 고려하셔서 올해에도 세제 혜택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시라면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게 있을 겁니다. 바로 퇴직연금이죠. 댓글로도 연금에서도 ETF 투자 가능한가요? 어떤 거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연금에서 ETF 투자하기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해외 ETF 투자는 꼭 연금 계좌에서 하시라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에서 ETF 투자하기. 먼저 내가 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겠죠. 퇴직연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B형, DC형, IRP인데요. DB형은 확정급여형입니다. 퇴직할 때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연금을 받는 건데요. 퇴직연금이 DB형인 분들은 회사가 퇴직연금용으로 적립한 돈을 회사가 운용해서 나중에 퇴직금으로 주는 거니까 회사 다니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신경 쓰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퇴직연금이 있나? 나 한 번도 운용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DB형에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 DB형 가입자분들이라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다 운용을 해주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해야 되는 DC형이나 IRP 가입자시라면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깐 DC형과 IRP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DC형은 매년 회사에서 한 달치 본봉을 연금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쌓인 돈을 개인이 증권사나 은행 등을 통해서 알아서 운용을 하고 그리고 이걸 퇴직 후에 받는 겁니다. IRP는 이직을 하셨던 분이라면 IRP 계좌에 이전 직장에서 받은 연금을 넣어두고 또 스스로 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내가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IRP 계좌를 통해서 연금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ETF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주식 관련 상품은 크게 펀드랑 ETF가 있을 텐데요. 연금 계좌에서는 개별 주식 투자는 할 수 없고 간접 투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와 ETF 가운데에서 ETF의 장점은 수수료가 싸다는 점입니다. 연금처럼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야 되는 상품일수록 운용 보수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매매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에 더해서 투자자가 ETF를 조합해서 직접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금에서 ETF에 투자하는 비중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ETF 중에서도 국내 ETF가 아니라 해외 ETF를 이야기하는가? 먼저 확실히 할 부분은 연금에서는 해외에 상장한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해외 ETF는 국내에서 상장해 있지만 나스닥처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얘기합니다. 제가 해외 주식 ETF는 꼭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요,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도 매매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형 ETF는 다릅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과 배당,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 모두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손익을 통산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해외 ETF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또 한 ETF에서 수익이 나면 과세를 합니다. 한마디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손해를 봤어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이 해외 ETF에서 나온 소득과 은행 이자 그리고 국내 주식 배당처럼 전체 금융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불리할 수도 있죠. 매도 시점에서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이 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이 해외 ETF와 국내 ETF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이런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ETF를 거래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세금은 매매 차익을 인출하는 시점, 즉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다달이 수령을 하면 세율 자체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을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다달이 인출을 하면 3.3%에서 5.5% 정도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에 일시금으로 뽑아가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율은 16.5%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는 조금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해외 주식형 ETF는 손익통산이 안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연금계좌에서 투자하시면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전부 통산해서 그 돈을 찾아갈 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증권계좌랑 연금계좌를 비교해보면 국내 주식형 ETF를 투자할 때는 일반 계좌나 연금계좌나 비과세 혜택이 똑같지만 해외 주식형 ETF 투자할 때는 연금계좌에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세금상 유리하다는 겁니다. 과세도 이연되죠. 이익도 통산되죠. 그러니까 합쳐서 계산이 되죠. 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세율 자체도 낮아지니까요. 만약 지금 일반 주식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연금계좌에서 먼저 해외 주식형 ETF로 꽉 채우시는 게 세금상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 DC형이나 IRP 가입자라도 모두가 계좌에서 ETF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곳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까지는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만 ETF를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투자증권, 대신증권 9곳에서만 퇴직연금을 계좌에서 ETF를 사고 파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굴리는 회사를 바꿀 수도 있나요? 저는 지금 이 회사에서 연금을 굴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보통 연금 사업자를 복수로 여러 군데 정해둡니다. 여기서 ETF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가 있으면 그 회사로 지금까지 쌓인 연금 적립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따라서 이체 신청을 수시로 받는 곳도 있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특정한 때를 정해서 받기도 하니까 일단 회사에서 정한 연금 사업자가 어디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옮길 증권사를 선택해서 그 증권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연금에서 ETF를 투자하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ETF는 연금에서 자동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DC형 퇴직연금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회사에서 입금하는 날을 지정해서 거기 계좌에 돈을 넣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통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한테 앞으로 입금될 금액 A펀드에 뭐 예를 들어 30%, B펀드에 70% 입금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일종의 예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TF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ETF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기준 가격이 한개입니다. 그런데 ETF는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시장가가 계속 변하겠죠. 금융사가 특정한 가격에 ETF를 매수해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금에서 ETF를 투자를 하신다면 입금되는 시기에 맞춰서 본인이 직접 ETF를 매매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내에 상장한 ETF라고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같은 파생 ETF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선물, 원유선물처럼 파생 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에도 연금계좌에서는 투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한 상품, 단기 투자 상품은 연금계좌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는 방법과 왜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ETF를 하면 좋은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이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여기서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연초에 돌려받는 13월의 월급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올해 안에 700만 원을 투자하시면 연말정산 이후 내년 초에 최대 115만 원까지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한 절세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확정 수익이 16.5%니까 정말 크죠. 메리츠자산운용 존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연금저축은 반드시 꼭 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연금저축과 IRP 절세법에 대해서 올해 새로 바뀐 부분까지도 모두 정리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먼저 연금저축과 IRP가 뭔지 이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연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세 번째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요. 국가가 책임지고 운용을 해주는 연금입니다. 저희가 운용에 신경을 쓸 일이 없겠죠. 그 위에 있는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즉 근로소득이 있으면 회사에서 책임지고 운용을 해주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인 DB형, 그리고 확정기여형인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입니다. 첫 번째 DB형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운용에 전혀 신경 쓰실 게 없어요.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려주다가 퇴직하는 시점 기준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줍니다. 이걸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연금 형태로 매달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확정기여형인 DC형은 회사가 매년 한 달치의 월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이 퇴직연금을 잘 굴린 사람은 퇴직할 때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죠. 펀드로도 운용할 수도 있고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ETF로도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인 IRP인데요. 이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후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연금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개인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직할 때는 요전 직장에서 모인 퇴직금을 이 IRP 계좌에 넣어주면 여기서 제가 퇴직할 때까지 계속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성격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연금 3층 구조의 꼭대기인 개인연금. 개인이 노후를 위해서 스스로 적립을 하는 연금인데요.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얼마를 넣을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노후가 든든할수록 국가 입장에서도 좀 사회적인 비용이 덜 들겠죠. 아시다시피 노후 빈곤도 상당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개인들이 알아서 연금에 더 많은 돈을 넣게 유도를 하려고 세금을 덜 내도 되는 혜택을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절세 꿀팁인데요. 증권사, 은행, 보험사별로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이 있지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형 퇴직연금, 요 IRP와 지금 말씀드릴 연금저축 3총사인데요. 증권에서 가입하시면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은행에서 판매하면 연금저축 신탁, 그리고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 보험입니다. 요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연금보험, 변액연금 이런 상품들은 세제 혜택이 따로 없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 연금저축과 IRP에 정부가 얼마나 세금 혜택을 주느냐 이걸 살펴봐야겠죠. 절세 상품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다고 할 정도로 큰 혜택을 주는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 IRP와 연금저축에 넣은 돈을 합쳐서 16.3%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이 세액 공제라는 건 우리가 내기로 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공제, 빼준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IRP와 연금저축에 1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인 700만 원을 다 넣었다면 여기서 16.5%를 곱한 게
115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해 동안 지금 쭉 낸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 중에서 115만 5천 원을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단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6.5%를 세액에서 빼주고 5,5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13.2%. 그러니까 세액공제 최대치로 불입했을 때 92만 4천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700만 원이라는 1년의 한도는 한 번에 넣으셔도 되고 매달 나눠서 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IRP와 연금저축 중에 700만 원을 어디에 넣어야 되나?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연금저축에서 한 해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넘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이 1억 원을 넘는 분이라면 이게 이제 300만 원으로 조금 더 작긴 해요. 그리고 IRP로 넘어가서 이 IRP의 세제 혜택 한도는 한 해에 700만 원이에요. 네, 다만 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7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IRP에 700만 원을 다 넣으셔도 되고 연금저축의 한도까지는 400만 원, 그리고 IRP에 300만 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해 달라진 점이 있어요.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인 분들이라면 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더 늘어납니다. 요 아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보통 4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 50세 이상이시면 600만 원까지, 그리고 IRP까지 합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 50세 이상이시라면 900만 원을 꽉 채워서 넣었을 때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올해부터 3년 동안만 요 추가 세제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이 한도만큼 꽉 채워 납입을 못 하시고 내년에 이제 추가 한도까지 납부를 한다고 해도 그때부터 개인별로 3년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 3년까지만 요 200만 원 한도가 늘어나는 거니까 만약에 요 달라진 추가 세제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꼭 올해부터 추가로 돈을 넣으셔야 됩니다. 다만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분들은 이 만 50세 이상이시더라도 200만 원 추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도 꼭 주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700만 원을 넣어서 내년에 바로 115만 원을 돌려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세제 혜택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다 700만 원을 넣어야 무조건 이득인 거냐라고 하면 사실 모든 금융상품이 그렇듯이 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의 요 세제 혜택은 정말 달콤하지만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연금에 묶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일단 IRP와 연금저축에 한 번 돈을 넣으면 만 55세 이후에 10년에 거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제일 이익이기 때문인데요. 만 55세 이후라도 한 번에 돈을 뺀다든지 혹은 중간에 연금저축이나 IRP를 해지를 하면 불이익을 줍니다. 달콤한 세제 혜택만 그냥 가져가고 정작 정부가 처음에 의도했던 이 노후자산을 불리는 데는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금저축과 IRP에는 최소 5년은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부터 이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연금으로 받을 때는 10년 이상 나눠서 받아가셔야 연금소득세인 3.3%에서 5.5%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해지하거나 요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저희가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요 금액을 고스란히 혹은 그 이상을 토해내야 되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래 금액과 요 원금으로 굴려서 그동안 불어난 이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랜 기간 묶어둘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요 안에서 최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인 연 700만 원까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IRP와 연금저축에 채워 넣으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내가 오래 묶어둬도 부담이 없는 수준인지는 이제 개인마다 판단을 하셔야겠지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연말이 가기 전에 꼭 챙겨야 될 세제 혜택인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테크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언제든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재입니다. 절세 전략 4탄은 연금저축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IRP 계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연금저축도 간단히 언급했죠. 두 상품 모두 연말정산 세액 공제가 되고 주식형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더 잘 맞는 상품은 무엇일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해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IRP 설명하면서 IRP랑 연금저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이었고요.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입니다. IRP랑 달리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납입한 뒤에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소득세는 3%대에서 5%대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세율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근로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년에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한도가 300만 원이고요. 얼마를 환급받냐?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를,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IRP랑 연금저축이 다른 상품인데도 이렇게 자주 묶여서 설명되는 이유는 납입 한도랑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되기 때문이에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이 계좌들에 돈을 넣을 수 있고요. 두 계좌를 합산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정부는 50세 이상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한다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만 활용했을 때는 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IRP까지 활용했을 때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단 근로소득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종합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은행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 신탁, 자산운용사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 펀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2018년부터 연금저축 신탁은 판매가 중지됐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 펀드랑 연금저축 보험만 후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보험 둘 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하죠.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줘요.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공시이율을 따르고요. 정해진 시기에 납입해야 됩니다.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확정 기간형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 보호도 안 됩니다. 납입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상품의 실적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가 원금도 보장이 안 되고 또 예금자 보호도 안 되니까 연금저축 펀드는 가입하면 손해인 상품일까요? 아니요. 수익률은 연금저축 펀드가 월등히 높습니다. 작년 연간 수익률을 보면 연금저축 신탁과 보험은 1%대의 이자를 준 반면에 펀드는 평균 14.1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펀드 수익률은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등락이 클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연금저축 펀드랑 IRP, 저는 둘 다 가입하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둘 중 하나만 하신다면 젊을수록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시길 권해드려요. 그 이유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IRP랑 달리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나 ETF에 적립금 100%를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당장 5년 뒤에 돈을 찾아야 되는 사람과 30년 뒤에 연금을 수령할 사람, 둘 중에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후자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연금저축 펀드의 큰 장점입니다. 일반 공모펀드나 ETF, 부동산 펀드처럼 다양한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 개 상품에 동시에 가입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나의 투자 성향과 은퇴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가입 기간 중에 중도에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인출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무리해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도 추천하진 않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더더욱이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에서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냐? 첫 번째, 예전에 받은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만약 A씨가 전년도에 300만 원을 넣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300만 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만약에 500만 원을 넣었다면 4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100만 원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대신에 올해 넣은 금액은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올해 200만 원을 넣고 그것을 다시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운용수익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공모펀드에 가입하거나 ETF를 매수하고 잘 굴려서 매도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중도인출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부터 인출이 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까지 인출한다면 아마 금융회사에서 알림창을 띄워줄 거예요. 연금저축의 추가적인 매력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했을 경우에 내야 되는 세금이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국내 상장 ETF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해외 자산에 투자한다면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세로 간주하고 15.4%로 과세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로 운용한다면 이 운용기간 중에 매매 차익이나 배당금, 이것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한 연금소득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해당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를 종결지을 수 있어요. ISA 계좌가 만기가 되었을 때 이를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별도로 만기된 ISA 자금을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연금 계좌에 넣은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3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ISA 만기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 한도인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SA 만기 자금을 수령한 뒤에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체해야 됩니다. 물론 만기 자금 중 일부만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도에 인출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됐으니까요. IRP에서 IRP, 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 이렇게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만 변경하는 것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상품끼리 이전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했고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기존 금융회사에 알릴 필요 없이 새로 이전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IRP랑 연금저축 둘 다 여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하나만 하실 거라면 연금저축을 더 추천드린다. 특히 젊을수록 연금저축은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중도의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금액을 납입하되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중도에 뺄 수는 있지만 16.5%가 과세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선택한 상품의 수익률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계좌를 하나 트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어도 절약할 수는 있다고 하죠. 연말을 앞두고 절세 전략 시리즈를 통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실제 내 자산 상황에 적용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작년에 세제 혜택 받으려고 연금저축에 가입한 분들 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 어떻게 굴려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이 크니까 꼭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전 영상의 심화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연금저축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뺄 때,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때 세금 혜택과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금을 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이 연금저축의 강력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700만 원을 넣으면 이 연말정산을 할 때 연초에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니까 그 지난해 투자한 금액에서 이렇게 바로 16.5%를 받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액공제만으로는 연금저축의 혜택을 온전히 누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 세제 혜택의 두 가지 큰 축은 이 첫 번째가 세액공제를 통해서 현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세이연, 그리고 저율과세, 분리과세 등 이 투자 결과에 대한 절세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번에는 첫 번째인 이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이 두 번째 혜택, 그 투자에 따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연금저축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상품,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연금을 받을 때는 일시금이 아니라 최대한 연금 형태로 천천히 받아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연금저축의 과세 이연, 그리고 저율과세, 분리과세 효과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과세 이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밀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를 매매를 할 때는 당장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손에 쥘 때 그때 세금을 냅니다. 그때 내는 세금이 연금소득세라는 건데요. 요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그리고 한 해에 1,200만 원까지 연금으로 받아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빨리 받아갈수록 더 세금을 많이 내고, 또 80세 이후에 늦게 연금을 받아갈수록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당장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늦게 세금을 내면 뭐가 좋냐. 우리가 세금으로 냈어야 되는 돈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굴릴 수가 있겠죠. 나라가 가져가야 했을 돈을 이자 없이 쥐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또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분리과세입니다. 아까 연금을 받을 때 연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많이 연금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연 1,200만 원 이상부터는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최대 45%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요 연금으로 연 1,200만 원까지만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가 않으니까 요거를 분리과세 혜택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시려면 연금을 수령할 때 연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조정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연 1,200만 원이면 사실 월에 100만 원인데 노후자금으로 너무 짠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이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 1,200만 원이라는 요 기준도 원래는 연에 600만 원이었던 게 2013년에 한도가 너무 작다고 해서 연 1,200만 원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도 늘 거고, 또 정부도 연금 적립을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계속 개편하는 중이니까 이 부분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개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이렇게 연금을 수령할 때 아까 이야기한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이게 원래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인 15.4%보다는 통상 적기 때문에 저율과세 혜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연금저축이 처음에는 세액공제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이 나중에는 어차피 연금소득세인 3.3에서 5.5%를 연금을 수령하는 전체의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세금 혜택은 조삼모사다. 연금저축을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게 일부는 맞지만 대체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증권부 시절부터 되게 많이 참고하는 블로그 중에 플레인 바닐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마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이라면 이미 아는 블로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 원씩 20년간 넣었을 때 수익률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해서 시뮬레이션한 표가 있어서 이걸 보면서 왜 연금저축이 조삼모사가 아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약간 복잡한 표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일단 누적 세액공제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거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익이 얼마가 나든 동일합니다. 운용수익률이 2%인 부분을 기준으로 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년 400만 원씩 20만 원을 부었고 이 금액이 연 2%씩 불어났다면 세전으로 9,718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연금저축에서 운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계좌에서 운용을 했다면 배당소득세 15.4%가 붙어서 9,426만 원이 됐을 겁니다. 그럼 요 둘의 차이인 292만 원이 과세 이연 효과, 즉 원래는 이만큼을 냈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세금으로 안 내고 가지고 있으면서 굴려서 이익을 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굴려진 원금을 우리는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연금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가장 높은 연금소득세율인 5.5%를 냈다고 치면 53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로 이득을 받던 부분보다 연금소득세가 521만 원 정도 더 적죠. 그러니까 연금계좌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은 총합하면 한 8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복잡하지만 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또 나중에 내는 연금소득세를 비교해보면 결코 조삼모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제가 이게 완벽하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조삼모사라는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표에서 수익률이 8.5%를 넘어가면 연금저축에 돈을 부어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손해냐? 그게 아니라 세금을 안 내서 얻은 이익, 즉 과세 이연 효과까지 감안하면 결코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높은 수익을 내면 연금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니까 손해라는 논리는 내가 연봉이 늘어나서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애초에 연봉을 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다는 거죠. 또 이 표를 보시면 처음에 연금계좌에 똑같은 금액을 넣었더라도 수익률이 높을수록 이 과세 이연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대 수익률이 낮은 채권이나 또 뭐 예금이자와 비슷한 MMF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연금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냥 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상품에 넣어라 라고 하면 되지 하필 해외 주식형을 권하느냐. 이유는 국내 주식은 2023년까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 세금을 늦게 내는 것, 즉 과세 이연의 장점은 내가 세금을 냈어야 되는 돈을 들고 있으면서 그 돈을 또 불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국내 주식은 애초에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 없으니까 요 과세 이연 효과라는 것 자체가 없겠죠. 오히려 차라리 그냥 일반 증권 계좌에서 투자를 했으면 세금을 안 낼 것을 괜히 연금 계좌에서 투자해서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처음에 16.5%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대체로 뭐 손해까지는 아니겠지만요.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에서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을까? 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펀드나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예적금은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펀드와 ETF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수료가 낮은 ETF를 선호합니다. 장기 투자할수록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니까요. 그렇다고 ETF도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해외에 상장한 상품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담고 싶더라도 국내에 상장한 ETF를 담아야 됩니다. 대신 인버스와 레버리지 같은 이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변동성이 큰 상품을 제외하면 모든 ETF를 담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퇴직연금으로 분류되는 IRP에서는 인버스,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이 선물로 운용되는 상품들도 담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국내에 상장한 금 ETF들은 모두 현물이 아니라 선물로 운용이 되는데요. 이런 상품은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담을 수 있지만 이 IRP에서는 담기 어렵겠죠. 기본적인 제도는 이렇지만 이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증권사마다 또 거래할 수 있는 게 각기 다르니까요. 실제 매매하실 때 해당 증권사 앱이나 해당 증권사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복잡하셨죠? 연금저축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좋은 이유를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좀 가져오긴 했는데요. 결론은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은 강력하다. 특히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해외 주식을 담고 싶지 않다, 혹은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나는 연금 수령까지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의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위험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는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역시 세액공제 혜택은 강력하니까 연금저축은 살펴볼수록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실전 재테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한국 증시 왜 연말에 흔들릴까, 그리고 증시에 세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세금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오늘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시장 많이 흔들리고 있죠. 사실은 연말로 갈수록 지금 보시면 9월, 10월 들어서 계속 조금 떨어지는,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연말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연말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이 연말마다 많이 빠진다라는 건데, 그래서 과거 실제로 그랬나 보니까 사실은 10월, 12월 코스피 지수 움직임을 가지고 왔더니 막 그렇게 특징적으로, 특히 작년은 워낙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막 연말에 특징적으로 빠진다라는 거는 찾아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이 부분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 절대적이고 엄청난 건 아니지만, 시장 심리가 좋지 않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나쁠 때, 특히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개인의 수급이 빠지기 때문에 나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2017년 이후에 연말에 코스피 개인 순매도가 매년 쌓입니다. 2017년 12월에는 3조 6,654억, 2018년에도 12월에 많이 팔았죠. 19년도 12월에 많이 팔았고요. 근데 2020년 1월은 요때 이제 11월로, 2020년은 요때는 이제 11월로 체크를 했는데, 왜냐면 이게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2020년은 원래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하려다가 이 10억으로 고정시킨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1월가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포인트는 뭐냐? 매년 연말이 되면 개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급 중에서 기관, 개인, 그리고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이 수급의 세 개의 주체 중에서 연말만 되면 개인이 이렇게 주식을 던지기 때문에, 사실은 연말에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의 수급이 조금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매년. 그럼 왜 이렇게 개인들이 주식을 파냐? 세금 때문입니다. 좀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액주주, 저희죠. 주식을 소액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주주의 경우, 오늘의 주제인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또 세금 안 냅니다. 저희 안 내고 있죠. 근데 미국 주식을 한다든지 비상장 주식을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내에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한국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개인들끼리,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개인들끼리 그 주권을 사고 판다든지, 상장 주식이라도,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안 내는데, 오늘의 주제인 이 대주주들은 양도소득세를 주식을 사고 팔 때, 살 때는 안 내겠죠. 팔 때 냅니다. 그러면 대주주는 누구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주주는 이런 사람들이죠.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니면 여기 좀 안 좋을 때 사진이긴 한데 다 모여 계셔가지고, 약간 이런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대주주 아닌가. 아니면 회사의 오너, 대표, 이런 사람들이 대주주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게 될 텐데, 요 세제에서 대주주라는 거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지분을 1% 이상 가지고 있거나 혹은 10억어치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거는 지금 1% 가지려면 거의 5조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가질 수 있는 개인들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억 이상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걸린 사람이 많아지겠죠. 코스닥 시장은 지분의 2% 또는 여기도 10억 이상, 코넥스도 4% 혹은 여기 10억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라면 대주주라고 부르고요. 이 대주주가 되면, 그러니까 올해 연말 기준으로 만약에 대주주가 됐다. 내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10억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초기 투자 금액이 10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10억이 됐다. 연말 기준으로 10억어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뒤에 주식이 빠지든 어쨌든 상관없어. 왜냐면 12월 기준으로 나는 이제 이미 대주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주주니까 4월 이후에 팔 때 그때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아까 1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년 낮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원래 2013년에는 50억이었고 2016년에 25억, 그리고 2018년에 15억, 그리고 20년에 10억, 그리고 원래 이거 3억으로 낮추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못 낮췄습니다. 왜냐면 3억으로 낮추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국민청원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대주주 요건 3억으로 낮추는 거는 안 하고 그냥 10억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대주주가 되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일반 기업은 주식을 1년 미만만 보유했다. 그럼 차익에 대해서 30%,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이런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듣고 10억? 야, 10억에 한 종목 어떻게 투자를 하냐. 어차피 돈 없어. 나랑 거리가 먼 얘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나 혼자만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 있으면 자녀, 그리고 손자. 이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한 종목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럼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종목에 지금 삼성전자에 1,000만 원 투자했지만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가 삼성전자에 뭐 평생 동안 모아 오셔가지고 한 8억 들고 계시고 아버지가 뭐 한 2억 들고 있고 나 1,000만 원 들고 있다. 그러면 나도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그렇게 카운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말에 10억 이상 가지고 있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 삼성전자 내년 4월 이후에 팔면 그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점이 왜 생겼는지는 알겠어요. 왜냐면 그러면 뭐 나만 안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자식이랑 해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허점을 보완하려고 이렇게 한 거는 맞긴 한데 좀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주식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추석에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혹시 제가 삼성전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대주주는 아니십니까? 10억 이상 뭐 이렇게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법의 비합리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느낌이 오실 거예요. 나는 대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요 분들이 대주주 요건이 되는 분들이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겠죠. 이 세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연말 전에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 양도세 누구나 내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주주 요건에서 빠져야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10억 미만으로 맞춰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연말 전에 주식을 팔아서 그렇게 12월마다 개인 수급, 특히 그냥 12월에 또 장 상황이 어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월, 11월부터 장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오른 상태다. 그럼 그때부터 약간 비중 조절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연말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개인들이 주식을 순매도하는 게 늘어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만약에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이런 것점을 모르고 계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제 완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올해의 마지막 개장일이에요. 그러면 31일에 팔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주식 결제는 T+2 이틀 뒤에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팔아서 맞춰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가 상승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투자한 금액 뭐 이런 게 아니라 12월 31일 그 날에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12월 28일에 주식 애써 팔아놨더니 주가가 올랐어. 10억이 넘었어. 그러면은 사실은 판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한가라도 맞았어. 하루 만에 막 30% 됐어. 그럴 리스크까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28일에 팔아도 29, 30 이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좀 넉넉하게 팔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버 카운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랩에 돈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증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거. 요거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굴려주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에 포함이 되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혹시 사모펀드 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 10% 가지고 있다. 그럼 거기서 내가 얼마 투자했는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나의 보유 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식에 큰 손이 아닐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죠. 근데 사실 이런 일도 이제는 곧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연말이 되면 이렇게 개인 순매도가 나온 게 계속 대주주들이 팔아서, 큰 손들이 팔아서 였는데 이제 2023년이 되면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다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에 매년 개인의 순매도가 나왔던 일들이 이제 2023년이 되면 사라질 거다라는 거고요. 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쨌든 우리도 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쉬운 판단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그리고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어쨌든 2023년이 되면 사라질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납세 의무를 지웁니다. 일해서 번 돈뿐만 아니라 예금의 대가로 받은 돈, 주식으로 번 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 모두 납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정부가 비과세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7월 26일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ISA 계좌에서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수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이런 투자 붐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서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잘 쓰던 증권 계좌를 냅두고 ISA를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ISA는 장점만 있을까요? 오늘 공부하기 위해서는 ISA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ISA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의 약자로 맞는 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맞는 통장이냐? 우리가 증권사 위탁 계좌를 통해서 주식이나 펀드 이런 다양한 상품을 매수하는 것처럼 ISA를 통해서도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매수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세제 혜택까지 추가됐으니 맞는 통장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ISA 계좌를 개설한 뒤에 그 계좌에 돈을 넣고 계좌를 통해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리츠, ELS 이런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익을 본 상품도 있을 테고 또 손실을 보기도 할 겁니다. 배당과 이자도 나올 거고요. 최소 가입 기간이 지난 뒤에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화할 때 내가 누린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죠. 돈을 벌었으니까요. 이때 절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순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9%인데 거기에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9.9%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자나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해외 주식형 ETF에서 이익을 보면 15.4%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율이 낮아진 거죠. 만기를 채우고 ISA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 이외에도 연금 계좌나 IRP 계좌로 이체해서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ISA는 증권 계좌랑 비슷하긴 한데 세금 혜택이 좀 더 크다. 대신 최소 가입 기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뉴스랑 엮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은 중개형 ISA입니다. 올해 새로 도입됐거든요. ISA는 투자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중개형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두 유형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신탁형이랑 1인형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신탁형은 투자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서 1인형은 금융회사에서 일임해서 운용합니다. 즉 중개형은 증권사 위탁계좌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신탁형은 그 중개형에서 국내 주식 거래 기능이 제외된 것, 그리고 1인형은 보수를 좀 더 주고서라도 증권사한테 맡겨서 운용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개설하실 때 그 소득 범위에 따라서 다시 일반형이랑 서민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15세 이상 19세 미만이긴 하지만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일반형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직전 연도의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혹은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대요. 예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나이만 만족하면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겨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분들은 ISA를 개설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지 자체가 서민을 위한 계좌인데 뭐 이자나 배당 이런 걸 다 합쳐서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서민이라고 하기 좀 힘들겠죠. 네, 뭔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보고 싶긴 하네요. 어쨌든 결론, ISA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딱 하나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싶고 직접 운용하는 것을 선호하시면 당연히 중개형 ISA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또한 서민형이 비과세 범위가 더 많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서민형을 개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그 중개형 ISA 세제 혜택 있잖아요. 뭐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서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왜 하필 2023년이냐? 2023년 1월 1일부터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긴 하지만 주식에서 초과수익을 얻는다고 해도 세금을 내진 않잖아요. 초과수익에 대한 세금, 즉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들만 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그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이 없이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은 이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제 ISA의 절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ISA를 통해서 투자한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얻은 수익은 전액 비과세된다고 했고요. 예적금이나 ELS 등 파생 결합증권, 그 다음에 채권형 펀드, 그리고 배당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형 기준으로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9%의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포함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9.9%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2021년 8월에 ISA 계좌를 만드신 여러분, 2023년 12월이 됐습니다. 절세 전략을 짜야 할 때죠. 만약 제가 그 해에 증권 계좌를 통해서 8천만 원의 초과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기본 공제 금액인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될 겁니다. 즉 60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돼요. 하지만 이때 ISA 계좌로 투자하고 있었다면 세금은 빵원. 0원입니다. 아직 ISA 계좌를 해지하지 않았으니까요. 세금은 ISA 계좌를 해지할 때 부과됩니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손실이 합쳐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9%의 세금이 붙는다고 했죠. 만약 제가 ISA를 통해서 주식 투자로 1,000만 원 손해를 보고 대신 ELS로 500만 원 이익을 봤다면 총 손실이 500만 원이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너무 슬프네요. 만약에 저희가 일반 주식 계좌를 통해서 다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1,000만 원 손해를 보고 ELS로 500만 원의 이익을 봤다. 이 경우에 세금은 아까 ISA에서는 내지 않아도 했지만 지금은 주식으로 손해를 봤는데도 ELS의 500만 원에 대해서만큼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픈데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더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본 경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국내 주식 투자로 500만 원 이익, ELS로 또 500만 원 이익을 봤다고 해볼게요. 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면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에 9%의 세금이 붙습니다. 27만 원이죠. 만약 이걸 일반 계좌로 투자했다면 ELS로 벌어들인 돈 500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은 기본 공제한 뒤에 남은 250만 원에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는 기타 금융투자 소득금액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거든요. 이 경우에 세금은 250만 원의 20%인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ISA로는 해외 주식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국내 상장 해외 ETF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의무 가입 기간이 있는데요. 최소 3년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원금은 입출금이 가능한데 수익을 현금화하려면 3년은 그 계좌를 보유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고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원금 기준이에요. 1억 원을 불려서 10억 원을 만들어도 되는 거죠. 만약에 올해 1,000만 원까지밖에 못 넣었다
넣었다면 넣지 못한 금액 1,000만 원은 다음 해에 넣어도 됩니다. 이미 신탁형이나 일임형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도 중개형 ISA로 넘어오실 수 있는데 은행에서 이전을 잘 안 시켜준다고 해요. 뭐 이걸 방지하는 거나 뭐 막는 건 아닌데 일 처리가 조금 느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증권사는 아직 한정적이에요. 삼성, NH, 미래, 한투, KB, 하나금융투자, 신금투, 대신증권 이렇게 중개형 ISA를 내놨어요. 물론 다른 중소형사들도 출시를 준비 중이고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중개형 ISA 고객 투자 유치가 치열한데 혜택을 제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보시고 원하는 곳에서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잘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똑하게 매매 시점을 정해서 절세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2023년이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아도 당장 내년 말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 미래의 대주주들이고 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테니까 ISA를 통해서 절세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ISA가 만기가 되면 IRP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연말정산 시즌에 세금이랑 다 엮어서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코 환경제 기자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공부하기 Q&A 특집 2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세금입니다. NH투자증권 이점욱 세무사, 삼성증권 이승준 세무위원과 윤나영 수석께서 자문해주신 내용입니다.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ISA 계좌에서 가입기간 내에는 배당금 수익도 현금화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ISA는 최소 3년의 의무 가입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입금했던 원금만 중도에 뺄 수가 있어요. 배당을 받으면 원래 15.4%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ISA에서는 2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낮아지면서 세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 ISA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 중에 해외 상품도 포함되나요? ISA로는 국내 상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은 물론이고요. SPY나 QQQ처럼 해외 ETF도 거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자산운용사들을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ELS나 DLS, 또 원화 RP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때 거래 계좌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선택하시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은 질문이었죠. 타이거 나스닥 100, 코스닥 S&P 500처럼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도 비과세 대상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상품들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설명을 위해서 ETF의 분류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세금 측면에서 ETF는 국내 주식형 ETF랑 기타 ETF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지 아닌지가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왜냐하면 분배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배당소득세 15.4%를 떼어가니까요. 일반 계좌 기준으로 앞서 말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표 차익과 매매 차익 중에 작은 값에 대해서 15.4%를 매기는데요. 중개형 ISA 내에서 매매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9.9%를 내면 되는 거죠. 여기서 과표 차익이란 무엇이냐? ETF를 보유한 기간 중에 상승한 과세표준 기준 가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당시의 과세표준 기준 가격에서 매수할 당시의 과세표준 기준 가격을 제외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운용사가 과세표준 기준 가격을 매일매일 고시하기 때문에 증권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HTS에서 과표 기준가를 검색하시면 종목별로 이 가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3월 10일 날 1000주를 사서 9월 10일에 전부 팔았다고 해볼게요. 중간에 분배금을 받은 건 없다고 가정하고요. 당시에 과세표준 기준 가격을 찾아보니까 각각 62,862.15원, 81,847.68원이었습니다. 종가는 3월 10일에 65,265원, 그다음에 9월 10일에 81,700원이었고요. 그래서 과표 증분을 계산해보니까 과표 증분은 18,986원, 매매 차익은 16,435원이니까 둘 중에 매매 차익이 좀 더 적죠. 제가 1000주를 샀으니까 과세 대상 금액은 1,643만 5천 원이 되고 배당소득세는 거기에 15.4%를 곱한 253만 990원이 됩니다. 만약에 중개형 ISA를 활용했다면 과세 대상 금액인 1,643만 5천 원에서 200만 원을 뺀 1,443만 5천 원에 9.9%를 곱한 금액 142만 9,065원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이 약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죠. 넷째,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A증권사 중개형에서 B증권사 중개형으로 옮기는 등 이전이 가능한가요? 네, 이전 가능합니다. ISA는 1인당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3개 유형 중에 딱 1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ISA 계좌로 주식을 매일 사고 팔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 가입 기간 동안 수익이 5천만 원 이상 나더라도 세금이 붙지 않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처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ETF를 ISA 계좌에서 매매하셨다고 한다면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 5천만 원 이상 나더라도 세금이 없는 거죠. 해외 주식형 ETF라면 앞서 말씀드린 과정으로 세금이 부과될 거고요. 일곱 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 2천만 원은 매매 차익과 배당금을 모두 뜻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야 돼요. 금융소득 중에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차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매 차익은 자본소득으로 분류되어 2023년부터는 이것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부르면서 분류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주식 보유 금액이나 아니면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매매해서 얻은 이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게 됐습니다. 여덟 번째, 구독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ISA가 만기가 돼서 해지하면 그 3년 동안 받은 배당과 이자가 한 해에 잡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폭탄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인의 경우에 ISA로 국내 주식을 운용한 경우에 매매 차익은 비과세되죠.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도 2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9.9%가 과세됩니다. 거기에 기타 사업소득이랑 이자나 배당처럼 금융소득을 합쳤을 때 그것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보료 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직장인이 아닌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 된다고 했죠.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도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1,000만 원을 넘기면 소득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비과세 될 것까지 포함해서 ISA로 번 돈이 국내 주식 매매 차익 제외하고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액수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조건도 확인해 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첫 번째, 연소득이 3,400만 원을 넘기는 경우.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상 9억 원 이하이지만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네 번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내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할지 모의 계산도 해보실 수 있어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올려두겠습니다. 이제 비상장 주식 관련 세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상장일 때 산 주가가 공모주가랑 다른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분할시키고 가격이 변동되나요?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되던 가격 대비 공모주가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 상장 후에도 동일한 매수 가격의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토스를 8만 원에 샀으면 자동으로 이제 삼성증권에 찍히는 거죠. 주당 매수 가격은 8만 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는 한 주. 이렇게 동일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상장 후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 내에서는 주식을 확인할 수 없고 그것이 그대로 삼성증권 계좌에 옮겨가요. 그래서 상장 당일 아침부터 확인 가능한데요. 공모청약은 공동 구매로 주식을 사는 거고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하는 거는 개별 구매로 주식을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주식을 사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식 구매 단가는 다르겠지만 공모청약 결과에 따라서 기존 비상장 주식을 분할하거나 아니면 가치를 변동시키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증권 계좌에서 공모주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크래프톤을 한 주를 받았다면 매수 단가는 공모가인 49만 8천 원으로 찍히겠죠. 그런데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만약에 40만 원에 한 주를 샀다면 매수 단가는 40만 원으로 찍힙니다.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배당 가능한 이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더라도 그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이익을 재투자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만약에 비상장 기업이지만 이익이 잘 나고 있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배당금은 삼성증권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15.4%고요. 비상장 기업 중에서는 한국증권금융이랑 현대카드 이런 회사들이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배당금을 지급하는 절차나 아니면 주주총회 관련 프로세스는 상장 회사랑 동일합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
수수료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요. 이것 또한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브로커를 끼고 거래하시면 2%에서 5% 정도 발생한다고 해요. 근데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어플 이용 수수료는 없지만 1대1로 이제 매도자랑 매수자 간에 협의를 하고 거래를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삼성증권 안전거래 서비스를 통해서 대금을 이체할 때 삼성증권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거래금액 1%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매도자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0.43%를 내야 되는데 이것은 삼성증권에서 먼저 떼고 지급을 한대요.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서울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나 아니면 연계 계좌인 신한금융투자 계좌 이용 수수료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실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신경 쓰셔야 돼요. 상장 주식과 달리 비상장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상장 주식 여러 종목에 투자해서 일부는 이익을 보고 일부는 손실을 봤다면 이들을 합산해주는 손익통산도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랑 되게 비슷하죠. 해외 주식이랑 비상장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렇게 이익이랑 손실을 합친 순이익 중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의 22%의 세금이 붙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돼요. 그 신고하는 기한이 중요한데 주식을 매도한 날짜가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비상장 주식을 상반기에 팔았다면 8월 말까지, 하반기에 팔았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세금 진짜 복잡하죠. 제가 세무사분들이랑도 통화하면서 몇 번을 다시 질문했어요. 앞으로도 세법이 개정되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시즌이 오면 또다시 세금을 주제로 찾아올게요. 공부하기 Q&A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